인간사 세옹지마라는 말이 있듯이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또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이 다시 있는 일들의 반복인 것 같아요. 좋은 일은 클수록 좋고 나쁜 일은 작을수록 살아가는 게 더 편하려나요? 저는 어렸을 때 부모님이 사고로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슬픈 일을 크게 겪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부모님 품이 항상 그리웠던 때문인지 저는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서 누구보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은 소망이 있었습니다. 남들만큼 커다란 포부도 없었고 그저 평범하게 평탄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주어진 삶의 크기는 생각보다 많이 크더군요. 저와 남편은 남들처럼 연애하고 남들처럼 결혼한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공장에서 만나서 결혼한 남편은 항상 음식점을 하고 싶어 했고 그동안 공장을 다니면서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 작게나마 피자집을 차렸습니다. 남편은 제가 모은 돈으로 피자집을 차리는 데 쓰는 걸 항상 미안해했어요. 하지만 저는 기계처럼 일하는 공장 생활에 이골이 나 있었고 어떻게든 그 삶에서 벗어나서 가정을 이루고 싶었어요. 남편과 오순도순 사는 것이 목표였기에 몇 년 동안 모은 돈을 전부 피자집을 차리는 데에 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았답니다. 남편은 제가 20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했으니 피자집 운영은 남편 혼자서 하겠다 했고 저는 가정주부로 지내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대단한 피자집은 아니라서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저희 부부는 함께 미래를 꿈꾸며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작은 피자집으로 시작하지만 내가 꼭 남부럽지 않은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줄게. 남편의 든든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한편으로는 쉬는 날도 없이 홀로 피자집을 운영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짊어진 짐의 무게가 어떤지 누구보다 잘 알았기에 저는 집에서 할 수 있는 소소한 부업으로 용돈벌이나마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부업거리를 하고 퇴근 시간에 맞춰 저녁을 준비하고 같이 저녁을 먹고 편하게 누워서 TV를 보고 누가 봐도 평범하고 소박한 일상이 너무 즐겁고 행복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누군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더니 대뜸 제가 부모님께 물려받을 유산이 있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10년은 훨씬 지난데다가 저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바로 보육원으로 보내졌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가 했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전화 끊기도 수차례가 지나자 상속받을 유산이 있다는 게 사실임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라도 생길 사고를 대비해서 믿을 만한 먼 친척분에게 맡겼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제가 성인이 되는 해에 돌려주실 생각이셨지만 제가 20살이 되기 전에 치매에 걸리셨고 결국 오랜 지병 생활을 하시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다고 해요. 자녀분들이 그분의 유물을 정리하다가 통장과 서류 등을 발견했고 따로 연락을 주신 거였어요. 부모님이 저에게 남겨주신 유산을 보고 저는 한참을 벙쪄 있었습니다. 현금 50억에 온갖 토지 소유권들. 심지어 어떤 땅은 재개발이 거의 확정된 소식이 있는 땅도 있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저를 돌봐준 친척도 없었기에 부모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전혀 몰랐던 저는 현실인지 꿈인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신데렐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죠. 말 그대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날을 위해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싶더군요. 지금에서야 1억 천금이 결코 행복만을 가져다 주진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그때는 어찌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저는 즉시 대출을 상환하고 여기저기 빚을 갚았습니다. 그리고 집도 새로 구하고 온갖 가전제품과 생활용품까지 그럴싸한 것으로 싹 바꿨습니다. 남편 몫의 빚까지 다 청산했어도 아직도 분에 넘치는 돈이 통장에 남아있었죠. 남편과 저는 그동안의 한을 풀어내듯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고 쇼핑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즐겼습니다. 힘들게 창업한 피자집도 팔아버리고 말 그대로 돈 쓰느라 바쁜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 생활도 몇 개월 지속되다 보니 삶이 조금씩 무료해지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 그때부터 남편의 욕심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있다가는 돈만 축내고 더 큰 돈을 만질 수가 없겠어.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배포가 커야 되는 법이야. 여보, 프랜차이즈 사업 좀 해볼라니까 돈 좀 빌려줘. 뭐,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돈으로 편하게 살자. 지금 우리한테 남아있는 돈으로 평생 먹고 살아도 충분해. 차라리 건물을 사서 월세 받으면서 사는 건 어때? 무슨 소리야? 푼돈으로는 푼돈밖에 못 버는 법이야.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기회인지 모르겠어? 나 정말 제대로 해보고 싶어. 여보, 내가 당신한테 남부럽지 않게 사모님 소리 들으면서 살게 해준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지? 지금 이 돈으로 안주하면서 살아갈 거야. 꿈은 크게 가질수록 좋은 법이야. 푼돈 버는 피자집이 무슨 소용이냐면서 팔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니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업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열정만으로 안 되는 것이 사업이잖아요? 저는 남아있는 돈으로 차라리 건물을 사고 싶었습니다. 나중에 자식을 낳으면 물려줄 수도 있고
요즘은 건물주가 신보다 더 대단하다는 말도 있잖아요. 차라리 큰 건물을 사서 월세를 받아먹고 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던 거죠. 하지만 남편은 저의 말이 들리지도 않는지 사업밖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사업자금 20억을 빌려줬습니다. 대신 큰 돈이 들어가는 만큼 명의는 제 이름으로 하기로 했죠. 사업을 준비하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시점까지 남편은 꽤나 열정적으로 보였습니다. 거래처 미팅이니 무슨 미팅이니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오는 일도 잦았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서인지 첫 사업이었지만 그런대로 잘 돌아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외출이 잦아졌습니다. 골프니 뭐니 대표들끼리 친목 자리에 가는 것만 해도 바쁘다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같이 보내는 주말에 시댁 식구들과 함께 외식을 하게 된 날이었습니다. 이름만 들어도 유명한 식당에서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명품백을 나란히 들고 들어오더군요. 작은 회사에 다니는 시누이가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살고 있는데 시누이 월급으로는 택도 없는 명품백이었죠. 새언니, 오랜만이네요? 아가씨,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뭐, 잘 지냈다고 하면 잘 지낸 거고, 못 지냈다고 하면 못 지낸 거고, 그렇네요. 시누이는 저와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도 뭐가 그렇게 뿔이 났는지 매사에 시비를 거는 편이었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랑 오랜만에 보내는 주말 저녁을 단둘이서 못 보내게 돼서 섭섭했는데 시누이의 태도가 좋게 보일 리는 없었습니다. 아가씨 가방 너무 이쁘네요. 아, 이거요? 하도 언니가 시댁 식구는 나 몰라라 하길래 오빠한테 대놓고 말했죠. 사업까지 잘 되는 마당에 시댁 식구까지 등 돌리면 되겠냐고요. 그랬더니 엄마랑 저한테 백 하나씩 사주던데요? 그 이가 사준 거라고요? 저한테 말도 없이. 언니, 저 아무리 그래도 언니한테 직접 얘기는 웬만하면 안 하려 했는데요. 오빠 있는 다른 제 친구들은 오빠가 결혼하면서 새언니가 명품백 사줬었대요. 근데 언니는 안 사줬잖아요. 그때는 돈이 없었으니까 그렇다 쳐도 이제 먹고 살만하면 그때 진 빚은 갚으셔야죠. 제가 굳이 오빠 통해서 이렇게까지 해야겠어요? 그래, 애미야. 너가 비록 고아로 자랐지만 오로지 심성만 보고 결혼을 허락한 건데 돈 좀 생겼다고 이렇게 아나무인으로 변할 줄은 몰랐지 뭐냐. 사람이 그렇게 야박하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남들 같으면 애초에 고아는 식구로 들이지도 않아. 어머니, 제가 상속받은 유산으로 어머니 빚까지 다 갚아드렸잖아요. 그리고 아가씨 마이너스 통장도 메꿔드렸어요. 이제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작은 집 하나면 된다고 하셔서 제가 집도 마련해드린 거고요. 그건 그거고 넌 그럼 딱 거기까지 하고 연 끊을 생각이었냐? 어쩜 그 후로 지 돈 쓰기 바쁘다고 연락 한 통 없고 너가 고아로 자라서 잘 모르나 본데 식구 그렇게 쉽게 팽하는 거 아니다. 아무튼 저는 오빠 통해서 가맹점 하나 받기로 했어요. 예전에 피자니 뭐니 그런 거 안 해서 얼마나 다행인지. 엄마, 알지? 오빠가 하도 흥청망청 돈 쓰는 거 보고 내가 그럴 바엔 사업이라도 시작해서 대표님 소리 들으면서 일이나 하라고 했잖아. 이왕이면 카페 사업으로, 그래야 내가 가맹점 받고 그럴싸하게 돈벌이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너가 차라리 네 오빠보다 훨씬 낫다. 하마터면 그 큰 돈을 평생 쓰기만 하고 낭비했겠어? 모름지기 남자라면 도전도 할 줄 알아야 하는 법이니 말이다. 뭐라고요? 사업 부축인 것도 아가씨였어요?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어쩐지 신혼 때 운영했던 피자집을 토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생뚱맞게 카페 사업을 하겠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쨌든 둘 다 요식업이라 사업 아이템으로는 카페가 더 나아서 결정했겠거니 하고 생각했던 제가 바보였습니다. 모두 아가씨가 부축인 거였어요. 그마저도 아가씨가 생각하기에 좀 더 그럴싸해 보이는 카페로 말이죠.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아가씨 앞으로 가맹점을 내주기로 했고 모두 남편이 지원해주기로 했다더군요. 아가씨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큰 번화가의 가장 큰 건물 안에 들어가기로 했답니다. 심지어 월세까지 남편이 계속 내주기로 했다는 말을 듣고 저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물론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지요. 가맹점 차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무료로 해주는 것부터 번화가 건물로 계약하는 것까지 모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월세까지 싹 다 지원하는 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냥 대충 알바생 뽑고 점장 뽑고 바리스타 뽑으면 돼. 원래 사장은 자기 매장에 잘 안 나타나는 게 도리야. 이런 말을 하면서 이미 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 아가씨를 보자니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게 맞는 건지 싶었어요. 설상가상 아가씨가 가맹점을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사장 역할을 하지 못하니 점차 반응도 나빠졌습니다. 서비스 관리, 직원 관리가 안 되니 리뷰 평점이 망하기 직전이나 다름없어졌고 결국 브랜드 평판까지 나빠지기 시작한 거죠. 아가씨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매장을 방치했고 남편은 여전히 골프 접대를 다니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아가씨 매장을 운영하고 남편의 빈자리를 메우며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하게 됐죠. 모든 뒤처리를 제가 치워주다 보니 남편과 시누이는 점점 선을 넘었습니다. 언니, 알바생이 오늘 출근을 해야 하는데 잠수를 탔네요? 언니가 대신 출근해 주실 거죠?
여보, 오늘 점심부터 접대해야 되니까 당신이 거래처 미팅이랑 이런 거 좀 잘 처리해줘. 너가 애비보다 똑 부러지고 생활력도 강하잖니. 든든한 가족도 얻었겠다. 그깟 희생이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곡소리니? 누가 보면 아주 지옥살이 하는 줄 알겠다. 시댁의 이런 태도가 지속되니 저는 세뇌라도 당한 것처럼 의뢰 제가 짊어진 의무라 생각하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신우이의 가맹점이나 남편의 사업은 가세가 기울었고 그 둘은 이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치스러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루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신우이의 가맹점을 돕고 회사로 돌아가 거래처 미팅을 하던 때였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와 늦은 저녁 식사를 혼자 하고 있던 때였죠. 식사를 다 했을 무렵 거하게 취한 남편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인사불성이 됐는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셔츠를 벗어던지더니 침대에 바로 누워 뻗더군요. 한숨을 푹 쉬고 남편의 셔츠를 세탁기에 넣으려고 손에 쥐었을 때 낯설고 진한 향이 제 코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건 아주 진한 여자 향수였습니다. 어찌나 진한지 술 냄새보다 향수 냄새가 더 독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무리 미팅이니 접대니 뭐니 해도 제가 그동안 남편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남편이 흥청망청 놀러 다니더라도 적어도 여자를 끼고 노는 그런 딴짓은 하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였죠. 하지만 그 믿음이 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의 셔츠에 깊게 배인 그 향은 제가 평소에 쓰는 향수가 아니었고 시댁 식구들이 쓰는 향수도 아니었죠. 생소한 여자 향수 향에 잠이 달아나고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아무리 헛짓을 한다 한들 정말 내 남편이 한눈을 판다니요? 접대를 하다 보면 을에 배일 수 있는 여자 향수라고 치부하려 해도 이상한 느낌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계기로 각성한 듯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굳이 남편한테 셔츠에 배어있는 향수를 언급하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척 지내고 있었습니다. 대신 훨씬 더 예의주시하고 있었죠. 그리고 결국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또 골프 접대를 가야 한다고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고 혼자 집 청소를 하고 있던 때였는데 아가씨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매장이 많이 바쁘다는데 도와주실 거죠? 저는 친구랑 놀러 가기로 했으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아가씨는 여전히 미안한 기색 없이 뻔뻔하게 매장 일을 도와달라고 했고 저는 정말 도와주기 싫었지만 매장을 방치할수록 사업 평판이 나빠지는 게 당연했기에 어거지로 아가씨의 매장 일을 도우러 갔습니다. 매장은 난장판이었습니다. 공휴일이라 손님은 북적거리는데 직원들은 수많은 주문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허둥지둥거리고 있더라고요. 안 되겠다 싶어서 얼른 앞치마를 두르고 음료니 빵이니 제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얼음이 떨어졌고 제빙기가 시원치 않아 얼음을 사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한시가 급한 상황이라 저는 급한 불이라도 끄려고 근처 마트에 가서 얼음을 사오려 했습니다. 그렇게 매장을 나와서 마트로 뛰어가는데 두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보였습니다. 알만한 사람들은 모두 아는 유명한 외제 스포츠카 그리고 그 조수석에 남편이 앉아있는 게 아니겠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 옆에는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운전석에 앉아있었고 둘은 뭐가 그리 신나는지 입을 크게 벌리고 웃고 있더군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인 상황인데 제가 더 충격받게 된 이유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차 옆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는데 그 여자가 바로 아가씨였던 거죠. 저는 얼른 앞치마를 벗고 유니폼 모자만 눌러쓴 채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엿들었습니다. 지금 매장 난리도 아니야. 오늘 공휴일이라고 사람들이 미어터지는 거 있지? 이번 달 매출은 걱정 없겠어. 너가 안 가봐도 돼. 명색이 네가 사장이잖아. 괜찮아. 어차피 우리 마누라가 알아서 다 처리할 거야. 내가 골프 접대 간다고 잘 말해뒀으니까 우린 드라이브나 다녀오자. 넌 친구 좋다는 말 제대로 실감하고 있지? 너 나한테 잘해. 우리 오빠 진짜 돈 많아. 이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다면 정말 바보나 다름없겠지요. 하지만 저는 충격에 휩싸여 몸이 굳은 듯 경직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도 일부는 맞아요. 저는 가정이 파괴되는 일만큼은 제 인생에서 없길 바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신이 번쩍 들더군요. 이들은 저를 그저 황금알을 낳는 거의 딱 그 정도로만 여길 뿐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다시 마트로 뛰어갔고 그들의 모습을 핸드폰 카메라로 찍어뒀습니다. 더 이상은 이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싫었어요. 여보, 오늘도 동생 매장일 도와줬다며? 당신 같은 마누라가 이 세상에 어디 있는지 난 정말 행운아야. 그래, 행운하겠지. 가만히 있어도 돈이 넘쳐흐르니 돈 쓸 맛이 제대로 날 테니까. 그건 그렇고 당신 차 샀어? 차? 웬 차? 원래도 당신이 사업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고 하지만 요즘 들어 여기저기 돈이 많이 나가는 것 같길래 찾아봤어. 근데 당신 법인 명의로 스포츠카를 샀더라? 보험까지 들고 말이야. 근데 난 당신이 이 스포츠카를 끌고 다니는 걸 본 적이 없거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 그거? 그건 그냥 이것저것 턱턱 샀으면 변명거리도 같이 생각했어야지. 내가 아무것도 모를 줄 알았어? 이 사진은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건데?
남편에게 낮에 찍은 사진을 보여주니 아무 말도 못하고 우물쭈물거리더군요. 차라리 아무 변명이라도 하면 그렇게까지 실망스럽지 않았을 것 같았어요. 오히려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도 없다는 걸 깨달았죠. 이혼하자.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 뭐?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왜 이혼을 해? 당신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사업을 하다 보면 누구나 그러는 법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니, 안 해줘. 뻔뻔하게도 남편은 이혼을 해줄 수 없다면서 적반하장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고 두 손으로 싹싹 빌어도 모자를 파내 어떻게 이렇게 뻔뻔한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걸까요? 하지만 저도 더 이상 당하고만 살다가는 부모님이 남겨주신 유산을 모두 뺏기고 빈털터리로 쫓겨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상간녀와 대면하고 그의 실체를 폭로하기로 했습니다. 제 남편이랑 만나고 있는 거 맞죠? 보아하니 아가씨랑 친구인 것 같던데. 아, 누군가 했더니 지금 와이프신가 봐요. 여긴 왜 오셨죠? 왜라뇨? 적어도 저를 봤으면 사과라도 해야죠. 제가 상간녀 소송이라도 걸면 어떡하시려고? 걸든지 말든지 전 상관하지 않거든요. 어차피 오빠는 이혼할 거라 했으니까 이럴 시간에 짐이나 챙기시는 게 어때요? 이혼을 한다고요? 누가요? 제 남편이? 상대를 물어도 제대로 물었어야지. 남편은 저랑 이혼할 생각 없거든요? 돈줄은 다 나한테 달려있으니까. 뭐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돈줄이 당신한테 달려있다뇨.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스포츠카부터 먹고 자고 하는 모든 것들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에요. 사업도 제 명의인데 몰랐나 봐요? 뭐라고요? 분명 다 자기 명이라고 했는데. 여기 사진 보이죠? 당신이랑 남편이랑 스포츠카에 타서 히히덕거리는 사진. 이제 보니 당신한테서 나는 악취가 남편 셔츠에서 나는 향수였네요. 소송당해서 상간녀라는 말이나 듣고 다닐 거예요? 설마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할 거 아니죠? 보아하니 남편 붙잡고 이것저것 뜯어내고 있구만. 지금 입은 옷부터 머리, 가방 싹 다 제 주머니에서 나온 거라고요. 참나, 완전 쏘갔잖아? 됐고요. 두 번 다시 그쪽이나 그쪽 남편이나 볼 일 없을 테니까 이쯤에서 서로 그만두죠? 상간녀는 사업이 남편 명의로 하는 건 줄 알았는지 돈줄이 저한테 달려있다는 것을 알고 나선 꽁무니를 빼더군요. 그리고 저는 본격적으로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연을 끊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대표직에서 해임됐다니? 이게 다 당신이 결정했다는데 무슨 소리냐고 도대체. 대표면 대표답게 일이라도 잘하던가 아님 거래처라도 잘 따오던가. 불륜 저지르면서 상간녀한테 스포츠카 턱턱 사주고 놀러 다니니까 살기 좋았지? 이거 당신이 다 오해하는 거라고. 그리고 말 맞다나 내가 대표로 사업하는 거니까 당신한테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 거나 다름없잖아.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언니, 이게 뭐예요? 오빠가 대표해임이라뇨? 그리고 갑자기 가맹점 계약 위반을 들먹이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어딨어요? 아직 상가랑 계약도 안 끝났는데 뭐 하는 짓이에요? 맞아요. 그거 다 제가 한 거예요. 대표 노릇 못하면 대표직에 물러나는 게 마땅한 거고 사장 노릇 못하면 사장직에 물러나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상가 계약은 제가 잘 구슬려서 해결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며느라가 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데 이게 무슨 일인 거냐? 아, 그거요? 어머니랑 아가씨가 사는 그 집, 그것도 제가 빌려준 돈으로 했잖아요. 그리고 대출한 거는 아가씨가 돈 벌어서 해결하기로 했었죠? 근데 제대로 상환도 안 하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경매로 넘어가는 건 제가 한 게 아니라 아가씨가 제대로 대출 상환을 못해서 일어난 일이니까 저랑은 별개의 일이겠네요. 오빠, 이거 대신 갚아주기로 했었잖아.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게 내가 너 통장에 자동이체 해놨었는데 안 빠져나갔나? 그 자동이체 계좌도 내 통장으로 해놨더라? 바로 당신 통장으로 바꿔놨었지. 얼마나 흥청망청 썼으면 자동이체로 나갈 돈도 없나 보네. 오빠, 이게 다 뭐냐고? 그럼 나 이제 40평에서 못 사는 거야? 이런 게 어딨어? 오빠가 언니 돈으로 다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 이것도 아들이라고 믿은 게 내가 잘못이지? 아이고. 다 됐고요. 지금 이 집도 제 명의 집이거든요. 다들 나가주시겠어요? 아참, 당신은 여기 이혼 서류에 도장 먼저 찍어주고 나가. 뭐? 이혼 절대 안 돼.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이혼은 안 된다. 그래요? 어머니, 이 셔츠가 뭔지 아세요? 이게 뭐냐? 불륜 증거 중 하나죠. 제가 일부러 지퍼백에 보관하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법인 명의로 상간녀한테 스포츠카를 사줬던데 그 상간녀가 뿌리는 향수랑 똑같더라고요. 사진도 있는데 보실래요? 아니면 그냥 조용히 이혼하고 넘어가실래요? 아이고. 아이고. 이게 다 무슨 일이냐? 다행히 저는 앞전에 남편의 셔츠를 세탁하지 않고 따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발뺌할지 모르는 시댁 식구들의 성격과 이미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남편이 어떤 태도로 저를 대할지 모르니 미리 증거 삼아 지퍼백에 담아 보관하고 있었죠. 세상을 다 잃은 듯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 시어머니 아가씨 남편을 앞에 두고 저는 미리 싸놓은 남편 짐을 던졌습니다. 옷이니 가방이니 죄다 내 돈으로 산 거 알지?
그래도 예정 생각해서 주는 거니까 조용히 받고 나가. 그리고 이 집에 두 번 다시 들어올 생각하지 말고. 어차피 내일이면 이 집 비어 있을 테니까. 여보, 진짜 미안해. 내가 원래 이런 사람 아닌 거 알잖아. 내가 잠깐 귀신이 씌었었나 봐. 다 필요 없어. 나가. 당신 명의로 된 건 단 하나도 없어. 외도까지 한 주제에 조용히 합의이혼으로 가야 하는 거 알지? 저의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남편의 손을 떼어내고 저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집을 판 돈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어요. 아가씨의 가맹점은 계약 위반을 빌미로 계약을 해지했고 남편은 대표직을 해임시켰죠. 그리고 시어머니와 아가씨가 같이 살 집을 매매할 때 제가 빌려준 돈이랑 대출을 껴서 샀는데 아가씨가 대출을 상환할 거라 하더니 제 통장에서 대출금이 상환되고 있더군요. 제 돈을 남편 통장으로 이체하고 남편은 다시 그 돈을 아가씨 통장으로 이체해주고 있던 거였어요. 제가 이 집구석에서 완전히 물자가 되어 있던 거죠. 저는 모든 걸 청산하고 제 몫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딱 한 가지, 사업을 그대로 철수하기엔 들인 돈이 많기도 하고 그간 제가 발로 뛰면서 해낸 업적이 많아 애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바지 사장이 아닌 진짜 대표로서 사업을 일으키기 위해 브랜드 이름을 바꾸고 사업을 일으켰어요. 비록 혼자서 모든 걸 해내느라 너무나 힘이 들었지만 시댁 식구들에게 당한 배신감을 극복하기에는 더없이 좋은 경험이었답니다. 저는 이제 대표님 소리를 들으면서 한강이 보이는 아파트에서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남겨주신 수많은 유산이 전 남편의 손으로 들어갈 뻔했지만 지금은 그 유산보다 더 많은 돈으로 정신적으로나 심적으로나 여유 있는 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가끔씩 전 남편의 연락이 오지만 스팸 처리를 해놓고 무시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심은 돈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더 잘 알 수 있다는 말도 있죠. 평생을 의지하고 싶었던 사람에게 당한 배신의 상처는 아직도 치유하고 있지만 그때라도 멈출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돈으로 배신당하지 않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